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용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 끼치는 영향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출발했던 IPEF가 4개 분야의 강요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는데요. 2018년 전후로 시작된 대중국 압박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둑도 도망갈 곳을 터주고 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좀 더 강해져서 어째 좀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지금은 시진핑이 3년임을 넘어서서 영구 집권까지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나 심각하게 중국을 몰아붙인다면 시진핑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못된 생각? 뭐지? 정확하게? 지난주에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100년은 석유라는 헤게모니가 중요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누가 데이터를 거머쥘 것이냐가 핵심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미국이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중국에서 건설하려던 대형 데이터 센터의 건립도 좌절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제가 만약 시진핑이라면 그냥 대만을 확 먹어버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해봐. 지금까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진핑이 직접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앞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패권의 데이터가 핵심을 쥐고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부족한 게 데이터 센터를 굴려줄 AI 첨단 반도체잖아요.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TSMC고 TSMC는 대만의 회사죠. 그니까 이 TSMC를 확 먹어버릴 수 있다면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발상인데 계속 좀 해봐. 계속? 또? 그니까 제가 시진핑이라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면 대만 국경을 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두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그치만 그래도 뭐 천하의 시진핑이라고 해도 걸리는 건 있겠죠? 뭐? 궁금하네. 당연히 미국이죠. 낸시 펠로시 의원도 최근에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다른 여러 의원들도 대만을 방문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프랑스 의원들까지 대만에 방문을 하면서 아무리 고려해야 할 옵션 사항에 대만 침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국제 정세와 이 국제 관계에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 가만히 있지 않겠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불리할 것은 없다는 거지. 그래? 근데 오늘 주제가 IPF라고 안 그랬어? 근데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유도하는지 모르겠네. 좀 딥하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먼저 IPF에 참여하는 나라가 모두 몇 개나 되지? 미국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요 등등 총 14개국이 참여를 하죠. 조금 더 생각나는 대로 더 말해봐. 그쪽 말고 남중국해 쪽에 있는 나라들 조금 더 말해봐. 그러면은 베트남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브루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 그만 그 정도면 됐어. 그 나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공통점은 뭐 미국에게 우호적이다? 잘 봐봐봐, 이수야. 중국은 지금 대국이잖아. 근데 그 나라하고 거의 국경 분쟁 중인 나라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라는 거지. 그쵸. 중국이 그냥 여기 이제부터 내 땅이야 라고 해버린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그 IPF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말이다, 이수야, 중국이 대만을 꿀꺽 삼켜버린다면 지금 네가 말했던 나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무래도 미국한테 딱 달라붙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야.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인들이 미국한테 달라붙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미국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의 2%만큼은 국방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늘 미국이 강조를 했었는데 나는 해당 사항 없어라고 계속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예전에 트럼프가 G7 회담에 갔다가 의자 걷어차고 온 적이 있었지. 그때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무임승차론을 주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은
국경을 미국이 막 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돈을 대라라고 얘기해서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밟는 순간 세상이 바뀐 거잖아. 지금은 어때?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2%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미 선언을 했고, 특히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 독일 같은 나라는 전체 특별 예산을 동원해서 2.5%까지 이번에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화로운 시기에는 미국을 등한시했던 나라들이 일제히 미국 쪽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의 국경을 넘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여러 나라들이 다 미국한테 그렇지 조금 더 미국에 다가서려고 노력을 할 거야. 거의 정치적으로도 미국 편향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만, 오로지 미국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가끔 찝쩍거리고 또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는 행동 자체가 미국한테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TSMC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꿀꺽해서 TSMC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당장 데이터 분야 쪽에서는 중국이 앞서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미 다 지금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옮겨놨잖아. 사실 미국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반도체잖아. 반도체를 콕 집어서 미국에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 대만이 그렇게 완전하게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들도 다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야. 배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만과 우리나라를 똑같이 볼 수는 없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다른 점이 있어. 예전에 군사정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 그런데 나쁜 짓만 한 것은 아니야. 바람직한 행동도 했는데 그게 바로 자주국방이야. 아빠 지금도 생각난다. 아빠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이 있어. 가짜총. 그거 가지고 제식 훈련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또 군대 있을 때 승진훈련장이라고 있어. 거기에서 88 전차 명명식에 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말이 전차지. 사실은 그 진흙탕에만 들어가면 신발이 벗겨져요. 그거 정말 열악한 탱크였거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야. 지금은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나라가 돼버렸잖아. 하지만 대만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대만의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에 맞서 싸우느냐, 혹은 그냥 중국에 붙어버리느냐,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야. 뭐 제한적이기는 해도 어찌됐건 대만의 운명은 대만인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네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조금 멀어졌는데요. 다시 IPEF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선언 이후에 그동안 참여국들은 총 3번의 장관급 회의, 그리고 수십 번에 걸친 수석 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을 진행을 해왔고 드디어 본격적인 출범 선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히 뭐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나? 일단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 4개 분야의 핵심 의제만 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14개국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사람 볼 때 껍데기만 보니 좀 내면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 속을 들여다봐야지. 경제협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경제협의에 무역 관련 그 협의에 기존 무역협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세협정이 완전히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애초에 자유로운 무역협상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거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무역 분야에서 관세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진짜 목적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건 뭐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또 IPEF 기사가 나가자마자 중국이 관영 언론 등을 통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해요. IPEF는 경제협력으로 위장한 중국 경제 목적의 정치적 틀이다. 미국이 참가국들을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일부는 맞는 말이지. 지금까지의 중국은 국제 공급망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어. 이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근데 그때부터 모르겠어. 이게 역사가 나중에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변화가 생긴 거야. 좀 반칙을 좀 많이 썼지.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플레이 포기한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기술 싹 훔쳐가가지고 그대로 값싼 노동력 가지고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설당이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칙을 쓰게 되면 국제
국제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그만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가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재를 시작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 여러 가지 제재 원인이 됐던 거지,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공급망 체인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왔었잖아. 중국이 갑자기 사라지면 공급망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서 중국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자, 뭐 그런 취지의 모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 뭐 이를테면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원소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담을 해서, 없는 거는 아니거든, 있으니까 분담을 해서 생산을 하자, 뭐 그런 취지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지난주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중요한 4개 부분의 중심 주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모임의 취지는 명목상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공동의 압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종류의 압박이 지속이 되면서 혹시라도 중국의 대만 신고가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 본다면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방들을 더욱더 미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역시 하나의 중국을 완성한 지도자로 추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반도체는 한반도의 이해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한 만큼 대만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죠. 끝으로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